규모는 줄이고 능력은 극대화. 전투 효율성이 강화된 부대 구조. 국방 운영 효율성은 올리고 장병 복무 여건은 개선하고. 국방개혁 2.0과 함께 대한민국 국군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중인 우리 군, 그리고 국방 포커스. 국방 포커스 신년 특집 두 번째 시간. 추진 3년 차를 맞은 국방개혁 2.0. 올 한 해 어떻게 추진되면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 궁금증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실 전문가들은 교수님 3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문근식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김병조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양욱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을 네. 정말 대표하는 3분 모셨습니다. 대단하신 네. 분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분들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답변을 해주실지 약간 의심이 되는 게 아하, 보십시오. 네. 정치전문대학원, 안정보장대학원, 뭐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님들 나오셨는데 이런 분들 어깨 힘 꽉 주고 어려운 말만 쓰잖아요. 의심됩니다, 사실. 영진 씨 모르는 네. 소리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시고요. 현장을 발로 뛰는 정말 알토란 같은 분이세요. 정 의심되시면 테스트 한번 가시죠. 테스트 가겠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방개혁 2.0이 무엇인지 30초 안에 아주 간략하게 눈높이에 맞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누구부터 하실 겁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갑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발전한 만큼 국방개혁이라는 것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맞는 적합한 군을 만들자는 거죠. 3가지 초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강한 군대, 두 번째는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 세 번째는 장병 사기가 높아지는 군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개혁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좀 더 계획적, 좀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거죠. 네. 아, 좋았어요. 30초 안에 끝냈습니다. 자, 합격입니다. 네. 자, 다음 제가 볼 때는 국방계획 2.0보다는 국방계획 22가 더 맞을 거예요. 22년도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병력은 10만 명 줄이고 무기는 최첨단 무기로 장비한다. 네. 이걸 지금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간 동안에 글로벌 호크가 나타날 것이고 인공 정찰기가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F-35가 등장할 거예요. 이래서 아마도 아주 첨단 무기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약간 아슬아슬했지만 합격입니다. 자, 우리 양욱 교수님. 네. 예, 북핵 위협이 높아지고 사실 그중에 또 미중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그 가운데 인구를 줄어들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을 소위 4차 산업혁명 기술 같은 최첨단 기술로 극복을 해서 소위 대한민국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책임 국방을 구현하자. 이것을 정책으로서 국방개혁 정책으로서 정착한 것이 국방개혁 2.0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네. 책임 국방까지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해요. 근데 이 국방 포커스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국방 방송의 최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 갑니다. 자, 우리 양욱 교수님, 예. 국방개혁 2.0이 그 과거의 국방개혁과 어떤 점이 다른 건지 날카롭게 질문 하나 가겠습니다. 예, 일단 국방개혁 2.0이죠. 자, 그럼 2.0이면 1.0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2005년에 발표됐었던 국방개혁 2020입니다. 이제 당시 참여정부에서는 우리 그 인구가 확실히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IMF 이후에 굉장히 출산율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2020년이 되면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 병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자 첨단 군대를 건설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했는데 자 그간 정권이 바뀌고 이제 여러 차례 진행이 되면서 뭐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이 병력을 줄인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위 개혁 동력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고 자 특히 또 우리 또 지난 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군내 불상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극복을 하는 어떤 새로운 방향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 국방 개혁의 동력을 새롭게 제공을 한다라는 뜻에서 국방개혁 2.0이라고 얘기가 된 것이죠. 네. 특히 이제 현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은 북한과의 어떤 그 이 평화 상태를 좀 유지를 시키고 자 그 이후에 이 소위 생겨날 수 있는 주변국의 위협, 잠재적 위협. 사실 이제 지금 미중 패권 경쟁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상정을 했던 것이죠. 자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 소위 초국가적 위협 혹은 비전통적 위협.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비전통적 위협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이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굉장히 가열차게 우리 국방부 그다음에 각군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학장으로 승진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사실 요즘에 가짜 뉴스 뭐 각자 뭐 전문가들이 많아서 의심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예. 네, 국방개혁 2.0은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까지 완성을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요. 그럼요. 국방개혁 2.0 추진 이후에 우리 군이 좀 확 달라지고 있죠. 저는 이 군사 전문 기자로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는데 윤 교수님 어떠신가요? 예, 저도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데요. 발전 변화를 확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출연한 교수님들도 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국방개혁 2.0, 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를 100점 만점에 몇 점, 그리고 그 이유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평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를 매기는 겁니까? 네. 먼저 문 교수님부터 한번 예, 말씀해 저는 한 85점 정도 주고 싶어요. 85점이라 하면은 제가 군 생활할 때 적어도 훈련하면 85점 이상이 돼 경쟁력이 돼요. 경쟁력이. 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한 60점 정도면 합격인데, 근데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평가한 거에 42개 분야에서 한 75%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네. 2년 정도 지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주냐면은 과거에 제일 힘들었던 분야가 군구조 개편하는 군구조. 이 병력을 줄이고 그다음 특히 장군이 이번에 76명이 줄어요. 근데 지금 46명이 줄었어요.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과거에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상작전 사령부도 창설이 됐어요. 네. 13군 사령부가 별 4개 사성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그걸 통합해서 지상군으로 해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간부도 이제 굉장히 증원해서 이제 정말 저 싸움 잘하는 전문가를 만들겠다. 이거 지금 척척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어려운 것이 이제는 기간을 두고 체크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척척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85점 정도 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이번에는 양욱 교수님. 예. 저는 좀 짜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75점을 드리겠습니다. 75점. 10점 차이가 나요. 예. 예.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75점을 드린 것은 여태까지 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 100점을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뜻에서 일단 이렇게 점수를 드린 것이고요. 사실 이제 국방개혁 2.0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한 4가지 분야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군 구조 분야하고요, 국방 운영, 병역 문화, 그다음에 방위 사업 이 4가지 분야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거기에 이제 플러스 국방 예산 편성을 볼 수 있겠죠. 국방 예산 편성 현 정부 들어서 너무 잘했습니다. 많은 비용들을 확보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병역 문화에 있어서도 정말 장족의 발전을 이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군 구조도 굉장히 제한된 여건 하에서 잘 끌어낸 거는 맞는데 지금 이제 2가지 국방 운영 분야랑 방위 사업 분야 이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많은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마무리 지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이 85점, 75점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김 교수님. 네. 어려운데요. 근데 저는 몇 점? 아까 2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75% 진행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4분의 3이 지나 75%가 갔다는 것은 사실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점이에요, 100점. 오. 그런데 어. 사실 제가 국방 분야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고 제 전문 쪽을 할 때 병역 문화 쪽을 보면 거긴 좀 80점 정도밖에 줄 수가 없네요. 아,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자살자 수도 줄어들었고 군무이탈자도 줄어들었고 많이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젊은이들의 활력이랄까 이런 부분은 역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침체됐지 않았나. 그래서 좀 100점 들 수 없는데 80점이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에 비하면은 그래도 선방했다. 네. 사회는 50점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 80점이네요. 분야별 개혁 과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방 인력 구조 개편인데요. 자, 이 부분 우리 문 교수님 아까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국방 인력 구조 쪽일 거예요. 왜냐하면 병력이 10만 명이 줄어든다는 굉장하거든요. 이 10만 명이라는 건 어느 나라 국가 전체 군인 숫자가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가장 큰 변화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가 지금 우리는 이 피라미드 구조예요. 피라미드 구조. 지금 병사가 60%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 구조인데 병이 한 10만 명이 줄어요. 그럼 밑에가 줄어드니까 이 항아리형이 된단 말이죠. 이게 가장 큰 변화인데 네. 그 항아리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부사관들, 초급 장교들 이런 사람 들어가서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네. 이게 지금 변화되는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이 그 정도 줄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전문 인력을 부사관을 키우면서 또 그 전투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사실 네. 행정병, 뭐 PX병 잘 알죠. PX병 골프장에 가도 병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뭐 이제 보급병 이런 걸 완전히 줄이고 그 사람들을 이제 민간인이나 군무원으로 충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민간인 군무원이 한 3만 5천 되는데 네. 한 5만 명을 늘리겠다. 나중에 이제 토의가 되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많아요. 한 50% 이상이라고. 그다음에 네. 영국 같은 데 한 40% 되는데 이런 정도로 올리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장기 복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지. 예를 들어 뭐 포병, 뭐 우리 육군으로 포병 같은 데도 굉장히 그 중요하단 말이죠. 숙달을 해야 이 싸움을 이길 거 정확히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문성 키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를 들면은 잠수함 같은 경우는 지금 병이 없어요. 그래도 잠수함 잘 싸우거든. 그래서 다 부사관들만 있는데 이렇게 변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려면은 그 사실 수당하고 진급 이런 제도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수 인력을 확보해야지 인원만 잘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몸집은 줄이고 능력은 극대화한다는 건데 양국 교수님 국방인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좀 더 보완할 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 병력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첨단 무기를 도입을 해서 이것으로 병력의 부족을 이제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거 설계가 굉장히 좀 조밀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이것이 단순히 그냥 무기만 더 들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저 엄청난 전력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좌절감을 느끼게 할 만큼의 그러한 비대칭 전력이 돼야 됩니다. 소위 지금 이제 한국판 상쇄 전략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요. 이제 상쇄 전략 이런 것이 뭐냐 하면은 과거 냉전 시절에 미국이 소위 이제 그 정밀 타격, 그 다음에 그 정보감시 정찰 이런 능력을 통해서 이 구소련의 수많은 병력에 대응했던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네. 이제 그것을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제3차 상쇄 전략 같은 것들을 고안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좀 더 네.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연결 결과 실제 어떠한 치명적인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배치할 건지 그런 미래 모습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참 그 MDO 그러니까 다영역 전투 네. 혹은 이제 모자이크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전쟁의 개념을 조금 더 올려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소위 이 군무원들 늘리고 이제 민간이 늘리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온전히 국방비의 부담으로 그대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꼭 단순히 국가가 전부 다 떠안는 것이 아니라 민간 회사 같은 곳에 아웃소싱하는 그런 식의 방식의 접근, 소위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소위 민간 군사기업이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꼭 무슨 어떤 전투나 경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뭐 이 물류, 뭐 군수 지원 관련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결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대체, 요 예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민간 인력이 뭐 병사보다 월급이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군인 정신으로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요 그 생각 좀 낡은 생각 같은데. 낡은 생각. 저 때는 제가 다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네. 병원에 있잖아요. 네. 병원에 의사만 있습니까?
뭐 학교에 선생님만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사실 국방이라는 것 자체가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민간인하고 같이 하는 것이 국방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민간 인력이 지금 5.5% 정도로 아주 작거든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미국은 50%, 영국, 프랑스는 뭐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왜 그게 필요하냐면은 군의 전문성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군이 전투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려면 군 전투 업무가 아닌 임무는 사실은 그동안에 외부 사람이 하는 게 맞았다. 네. 근데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요번에 한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월급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월급을 적게 준 게 문제지. 예? 근데 사실은 예?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그만큼 선진국에 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네, 그렇게 네.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등 군사 선진국에 비해 상비 병력 대비 민간 인력이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예, 예산 더 확충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월급 더 줘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도와줘야죠. 아, 예, 예. 또 상비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이 예비 전력을 정해야 하는 건데 이 예비 전력 정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 김 교수님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는 사실 예비군도 아까 제가 국방이라는 것이 현역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사실 국방이라는 것이 현역, 민간인, 예비역 이것이 세 집단이 고루 이제 활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역 같으면은 평시하고 전시도 다 활약을 해야 되고 민간인 같은 건 주로 평시. 예비역은 사실은 전시인데요. 사실은 아마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군대가 100만 이상 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점점 정예군, 소수군으로 가는데요. 그렇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것은 예비 전력으로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다만 요새 뭐 예비 전력 정예화를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예화보다는 내실화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비 전력이 전투를 막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승리하는 시나리오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비 전략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라든지 후방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예비 전력 정예화보다 예비 전력 내실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잘 들었고요. 양욱 교수님. 그러니까 예비 전력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국가는 보면은요, 현역은 사실 이제 침략이 있으면 그걸 막는 역할을 하고요. 되려 예비역이 모여서 거기가 주력이 돼서 적군을 격퇴를 하고 심지어는 적진까지 밀고 들어가는 그런 그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경우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예비역을 실제 현역 이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네. 되고 훈련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 저는 그 내실화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상당 부분 하는 것이요. 지금 이제 최근 보면은 그 간부 예비군의 그 비상금 복무제도 같은 네. 것들을 둬서 이제 소위 그 이 동원 부대의 그 주축을 이루게 만드는. 왜냐하면 이제 병들 이렇게 징집돼가지고 해서 이제 갑자기 동원돼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의 부대에서 뭉쳐서 활동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 간부들이라도 딱 이렇게 평상시에 진영을 짜놔서 이 전시가 됐을 때 부대를 어떻게 모을지 보여주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근데 하지만은 저는 되게 좀 안타까운 것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많은 그 주특기 병이든 혹은 부사관이든 혹은 이제 사관이든 이런 사람 분들이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전차를 조종을 한다든가 장갑차 조종을 한다든가 어떤 특수한 장비를 다루는 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훈련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전투기 조종사분들 전역을 한 다음에 이제 민항에서 이제 조종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분들을 이 전시에는 전투기 조종사로 다시 다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자격 훈련, 그러니까 이 자격을 유지하려면은 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얼만큼 더 여기에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더 드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입니다. 병영문화 혁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자, 김병조 교수님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뭐 군복무를 하지 않은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병영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국방개혁을 통해서 국방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맞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 병역 문화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역 문화는 주로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인권 보장입니다. 인권 보장하자. 그것도 사회만큼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군의 특수성은 있지만 따라서 이제 최근에 변한 것이 군 사법제도 개혁이 있어서 같고요. 뭐 잘 아시는 것지만 뭐 예를 들면 신체 자유 제한에 논란이 있었던 영창제도가 폐지된다든지 기타 뭐 항소심에 민간 이관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한 이제 의료권을 보장하는 거죠. 의료권도 상당히 이제 인권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그래서 민간 병원에 뭐 쉽게 갈 수 있게 한다든지 군 관련해서는 또 외상센터를 갖다가 추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복지입니다. 역시 이제 이 복지는 사실은 병사들하고 또는 이제 부사관 이상의 어떤 직업군이라고 이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병사들한테는 역시 봉급 인상이라든지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군에서 어떤 조금 표현이 좋지 않습니다. 잡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민간인한테 시키고 병사들도 군의 본연의 업무를 갖다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직업군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주택이라든지 또는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뭐 여성 필수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의 확충이 군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사실은 요거는 이제 병사들의 한정되는 건데요. 이제 군대 복무한다는 것이 쭉 군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왔다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이 있는 기간에 취업이라든지 또는 학업을 계속하고 준비하게 하자라는 그런 것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뭐 학점을 늦게 한다든지, 뭐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자기개발 비용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뭐 월이 아니라 연일 겁니다만 연 이제 10만 원 정도 줘서 책을 구입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향상, 복지 증진, 또 사회와의 단절을 해소해 준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병역 문화 혁신 뉴스가 나오면은 우리 또 어르신들은 좀 보면서 과거 생각하면서 저 군기 다 빠진다고 흥분하시고 또 어머님들은 우리 아들 군 입대 전에는 다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흥분하십니다. 우리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인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서 이 객관적인 이런 입장이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병사들 봉급 아니겠습니까? 봉급이 제일 예민하죠. 자, 2025년까지 병장 기준 96만 3천 원이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 세 분들은 어떤 의견을 주실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속적인 봉급 인상. 자, 세 분 의견 어떻습니까? 다 인상에는 동의하십니다. 네. 그렇다면은 인상을 150만 원까지 올려야 된다. 생각 한번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저는 세모입니다. 세모. 오 세모. 오가 더 많아요. 오가 더 많이. 세모는 왜 세모입니까? 저는 이제 2020년까지가 지금 이 계획의 목표잖아요. 2022년. 22년 되면은 이거 이제 좋은 점, 장단점을 다시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 봉급을 올려주고 하니까 나쁜 점도 좀 있대요. 뭐 자꾸 외식하고 다른 데 돈을 쓰고 하면서 근데 잔반이 많이 남는다. 잔반이. 잔반이. 그거 처리가 엄청 힘들고 낭비고 그다음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행성 오락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이런 것도 또 생긴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한번 심각하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절벽 시대에 지금 병이 줄어드는데 부사관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복지를 향상시키죠. 이 사람들 수당을 올려줘요. 수당을. 수당을 올려줘야 우수 인력이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구 절벽으로 심하게 갈 경우에는 우리도 모병제를 고려해야 돼요. 그런 걸 또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올려야지 무작정 스테디하게 올리면은 이게 진짜 병이 와서 돈 벌러 오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성한 국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돈이 다 등산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좀 점검하고 합리적인 수준을 하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병조 교수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하시는데 돈이라는 것이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사실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군에 와서 일을 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그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에 주는 걸 몇 배를 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군 안 간 사람한테 자 그러면은 200만 원이 아니라 월 300만 원 줄 테니까 군대 갈래? 가시겠습니까? 아, 훌륭하십니다. 저는 갑니다. 훌륭하신 분이 계신지 몰랐는데 예, 제가 주로 만나본 사람들은 네. 돈 줘도 안 가겠다고 안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이제 60만 원, 뭐 50만 원, 60만 원 그거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국가 예산이 그 정도니까 그걸 감내하는 것이지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뭐 병역 문화 두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거지만 군대 가서도 집에서 용돈 타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많죠. 오히려 사실. 부담이 되는. 예? 근데 생각해 보시죠. 군에 가서 국가에 봉사하는데 집에서 용돈을 준다? 저는 그런 국가는 네. 조금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병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봉급 인상일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국민들이 지원해 줘야 된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금방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한번 목소리가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점진적으로 않을까. 올려줘라는 얘기고요. 근데 네, 그 합리적으로 알겠습니다. 올려준다는 건데 네. 또 한 가지 우리 고려할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국방비 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를 건데 방위력 개선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무기를 사는 거예요. 획득하고. 그다음에 전력 운용비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전력 운용비 이 비율이 우리는 전력 운용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 조금 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좋은 무기를 살 수 없다 이런 면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 공급 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거 그런 인상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편한- 인상 없습니다. 잠시만. 예. 그리고 우리 또 태기 기자님 또 질문도 있죠. 이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 둘, 셋. 예. 오가 나왔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좋아. 네. 네, 교수님 이렇게 이제 병역문화 혁신을 통해서 개혁과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당사자인 장병들은 이런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장병들의 어떤 체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조사된 거 있습니까, 김 교수님? 네, 뭐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 2월 달에 아마 국방부에서 조사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사용했을 때 장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평일에 일과 외출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하는데요. 뭐 군생활 만족도나 심리적 안정, 뭐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모두 95% 이상 정도의 막 거의 100% 만족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동안 군대라는 것이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이었는데 그 격리를 갖다가 완화시키는 조치니까요. 저는 뭐 무조건 환영하는 것이다라고 그거. 그러니까 병사들이 뭐 병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방개혁 2.0에서 가장 만족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공급 인상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휴대폰과 같은 사회적으로는 소통을 연계시키는 것. 저는 이 두 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 병역문화 혁신 추진에 대한 그 체감도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95점이 넘습니다. 네, 계속해서 쭉 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군 의료 체계 개선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 때는 말이죠. 의무실 가면은 무조건 두 가지입니다. 빨간 약 파스. 머리 아파도 빨간 약 파스, 감기도 빨간 약 파스, 배탈도 빨간 약 파스. 다 이겁니다. 이 지금 우리 군 의료 사각지대 오명 우리가 벗을 수 있을지 우리 문 교수님. 아 그렇습니다. 이럴 때 뭐다? 그럴 때 바로 지포다. 아주 우리 문 교수님 좋았습니다. 자, 국방 지식의 모든 것입니다. 지식 포커스. 군대 만병통치약 빨간 약은 가라. 우리 군에도 새로운 의료 시스템의 시대가 열렸으니 나는 우리 군에 달라진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러 온 지포의 안방마님 프로 소개로 봅니들아.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 그래서 국민 눈높이의 인권, 복지를 구현하고 사기 충만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장병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 의료 시스템 개편을 시작했는데요. 과연 군 의료 시스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먼저 군 의료 시스템 개편의 핵심, 진료 여건 개선. 지금 당장 민간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싶습니다. 다녀와. 복잡하고 불편했던 민간 병원 이용 절차. 안녕. 소속 부대 지휘관 승인만으로 혼자서도 민간 병원 진료가 가능해졌고요. 이번 또한 군 민간 상관없이 병원 진단서 하나만 있으면 오케이.
외과 치료를 받는 장병들의 경우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병원 내 정양센터에서 충분한 재활 시간을 보장해주는 건 물론 민간 의료 인력 채용으로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 행위는 금전. 그리고 수술, 요양, 재활, 외래 진료를 권역별 4개 병원으로 특성화하는 등 장병을 위한 진료 여건을 만들고 있답니다. 둘, 후송 지원 역량 강화. 민간 병원 가고야 쉽죠. 근데 부대에서 가려면 산 넘어야 되고 물 건너야 되고 말이고. 임무 수행하다 폭발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메디온이 있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골든타임 안에 최적의 의료기관까지 후송하는 것. 이것이 군 의료의 핵심이자 메디온이 존재하는 이유. 지난해 우리 군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동 헬기인 수리온을 기반으로 만든 의무 후송 헬기 메디온을 전력화했는데요. LTE 기반의 이동 원격 진료 체계가 탑재된 메디온은 후송 중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중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치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생존 확률과 응급구조 능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다양한 첨단 장비들까지 갖추고 있답니다. 셋! 민간 의료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해 보다 전문화된 군 의료 시스템을 갖춰나갈 예정이고요. 그 밖에 이러한 과제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랍니다. 앞으로는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에는 정부 보건당국의 지침을 토대로 보다 강화된 군 감염병 대응 지침을 적용, 확산은 막고 예방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5만여 명 이상의 의료 인력을 민간에 파견, 코로나19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중이랍니다.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장병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군 의료 시스템. 개선된 진료 여건을 바탕으로 강화된 후송 체계와 시기적절한 치료를 더해 생존율은 높이고 복무 여건은 보장. 임무 수행 능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군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정말 확 바뀌었습니다. 네, 너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정말로 그 장병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군 의료 체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말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잘 추진되고 있는 병역 문화 혁신. 그렇지만 역시 보완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 문화, 또 병역 문화 혁신을 위해서 보완점, 또 추가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듣겠습니다. 효율적 추진 과제 뭐가 조금 더 보완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병역 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뭐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냐는 건데 사실 병역 문화를 크게 하나는 병역 생활 문화하고요. 또 하나는 군대 조직 문화라고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역 생활 문화는 아까 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금방 올려주고 싶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시간과 예산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민들일 뿐만 아니라 정책 담당자가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네. 거고요. 따라서 이제 이것이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될 수는 없을 겁니다. 병역 생활 문화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만 군대가 사회와 비교해서 뒤떨어진다는 생각, 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군대 조직 문화는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휘관이 중요합니다. 군의 특성상. 지휘관이 어떠한 조직 문화가 앞으로의 군에 필요한가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예전에 권위주의적이나 통제적 문화보다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그런 문화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지휘관이 중심이 돼서 군 조직 문화를 좀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저희가 지금 병역 문화하면 보통 병사들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 군 간부의 군사 문화는 어떤가?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반성과 발전도 좀 필요하다고 앞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군은 병사도 중요하지만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간부나 장교들이 중요하니까 간부나 장교들이 어떠한 군대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좀 우리가 한류가 있지 않습니까? 한류를 군에도 좀 접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뭐 휴대전화 사용이 참 좋아졌다 하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군에 입대하면 휴대전화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에 들어서 이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작전이나 전술이나 해도 네. 이렇게 활용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보화 사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여러 K방역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보화 사회를 잘 응용한 것인데 군에서도 사실 정보화 사회를 잘 응용해서
어떤 외국을 따라하기보다는 어떤 외국을 갖다가 선도하는 네. 그러한 병역 문화의 창출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부대 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양 교수님, 예. 현재 부대 구조 개편 추진 목표 또 과제 어떻게 보시고 또 보완할 점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병력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 그다음에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주변국의 위협들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이 억제가 실패해서 만약에 전쟁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이기고 이것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신속 결정 작전이 가능한 그런 좀 유연한 부대 구조로 가겠다. 네.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상 보통 수상함이 중심이었지만 자 수중 그다음에 항공까지 전부 합치는 입체 전력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자 또 해군과 한 그 팀을 이루고 있는 해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입체 구속 상륙 작전과 그다음에 이제 이 주요 도서 방어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전략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자 공군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한데 네. 전략적으로 억제하는 겁니다. 주변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되려고 그런다면은 일단 항공 작전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작전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목표를 가져가고 있는데 실제 뭐 과제 추진에 있어서는 상당히 꾸준히 굉장히 잘해오고 있는 편입니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지상작전사령부가 이제 2019년 1월 1일자로 이제 창설이 됐는데요. 이거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10년 이상 준비를 해온 것이고요. 예. 자, 어쨌거나 과감하게 현 정부에서 이제 이게 추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신속 대응 사단 같은 것들 과거에는 우리가 잘 없던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제 창설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네. 병사 하나하나를 그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그걸 지나서 소위 이제 그 미국이라든가 선진국 수준의 보병의 역량을 갖춰주게 하는 것들, 뭐 거기다 이제 뭐 드론보 체계 같은 것들은 지금 한참 연구가 되고 있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해군 같은 경우는요, 사실 굉장히 좀 계획이 많은데, 자, 일단 23이 추가로 들어오면은 기존의 기동 전단이 기동 함대 사령부로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함대 사령부가 또 하나 네. 생기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항공 전단도 이제 항공기들 더 들어오고 하면은 전단에서 항공 사령부로 바뀝니다. 즉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데 이게 약간 해군의 장기적 포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항모 전단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동 함대로 키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항공 전력을 키워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공군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워크 뭐 고고도 모임기 같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당장 이게 정찰 비행단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찰 비행단이 생겼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 한 나라가 전략적으로 다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예. 대한민국의 이런 전략적 역량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다. 지금 그 이후에 뭐 감시 통제 비행전대라든가 뭐 아니면은 전자전 전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역량을 굉장히 좀 넓혀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비 병력과 부대 수가 많은 육군 중심으로 이 해군, 해병대, 공군까지 이 부대 구조 개편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분들이 보는 이 변화하는 우리 군의 모습이 어떤지 그게 궁금한데요. 문 교수님, 해군과 해병대 이 중심으로 부대 개편에 대한 제언 부탁드리고요. 양옥 교수님은 육군 부대 중심으로 이 개편에 대한 제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동 전단에서 기동 함대로 간다. 그런데 이제 기동 함대로 가면은 이지스함이 이제 우리가 6척이 돼요. 일본은 8척이 들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지스함이 나오면은 그걸 이제 좀 부과해서 함대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군도 항공사령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공사령부가 생기면은 이제 영해를 중국과 일본 근해를 수시로 배출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 같은 경우는 입체 해병 작전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배를 타고 오랫동안 움직여 가지고 상륙군을 이제 육지에 투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늦다. 그래서 상륙 기동 헬기, 그다음에 상륙 공격 헬기 이런 걸 직접 가서 자기들이 신속하게 작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북도서는 자기들이 완전히 방어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 부대 구조를.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육군 말씀. 부족한 병력을 소위 모듈화해서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대들을 모아서 마치 레고처럼 모아서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물리적인 빠름은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동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신적인 빠름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가 하니 결국은 이 작은 부대가 최대 효과를 내려고 그러면은 여기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빨리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을 위 지휘부에서 다 하나하나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전쟁을 많이 해본 나라일수록 강조하는 것은 임무형지기를 강조합니다. 예. 즉 현장에 나가서 빨리 즉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런 속도. 그러니까 현대전은 속도전이고 이 속도는 결국은 지휘 결심의 속도에 달려 있더라. 이런 교훈을 우리 육군이 좀 잘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육해, 공군 뭐 각각 뭐 강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은 각 군별로 능력은 이제 올라가고 있지만 협동성은 약간 약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너무 어렵습니다, 교수님. 예. 보통 이제 합동성 하면은 보통 생각하는 게 합동, 그러니까 다 같이 하자로 이해하는데 이거 약간 좀 틀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합동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은 각 분야에서 자기가 잘하는 걸 최대한 잘한 다음에 그 잘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옆으로 도와주는 게 합동성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군이 예를 들어서 육군을 지원을 하고 해군을 지원하고 그러려면 일단 공중전에서 이겨서 공중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걸 못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그걸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여력을 갖고 나머지에게 힘을 몰아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군사 전략 쪽에서는 이제 크로스 도메인 시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교차 영역에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부여해주는 그런 역량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부대 개편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전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첨단 무기 체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2.0과 첨단 무기 체계 혁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 교수님, 우리 군의 첨단 무기 체계 개발 그리고 이게 획득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마 2022년도면은 이제 가장 떠오르는 것이 첨단 무기 체계로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글로벌 호크 장거리 고고도 정찰기하고 그다음에 군 정찰 위성 그다음에 F-35 요 정도가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점진적으로 되겠지만은 지금 전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식별을 하고 그다음에 공격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세월을 미군에 의존하다 보니까 눈이 약해요. 시력이 약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이제 글로벌 호크라는 이 장거리 이 감시 능력을 가진 거, 그다음에 인공위성 이런 걸 이제 확보할 거고요. 예. 이거는 전시 작전권 전환에만 가장 필수적인 거라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능력도 이제 지금 우리가 800km 탄도 800 중량 해제됐고 800km까지 날릴 수 있으니까 미사일 능력이 엄청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적으로부터 오는 미사일을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휘 통제 체제 그다음에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 그다음에 LSM 그다음에 저고도 요격 무기 미사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강화될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드론봇이라든지 육군 같은 경우는 드론봇 그다음에 워리어 플랫폼 이런 걸로 이제 무장하게 될 거고 해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지스함에 추가해서 이지스함은 사실 미국 그 장비예요. 미국 이 핵심이. 그래서 그걸 한국화하겠다. 그래서 미니 이지스함 KDDX 이번에 이제 사업화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까지 확장하는 영역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사이버 전장. 요즘에는 미국에서 본토에 있으면서 아프가니스탄 공격하잖아요. 다 이제 컴퓨터 이 사이버 상태인데 이 첨단 무기로 무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제 2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교수님 언급해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탄력을 받게 되고 더 한층 발전하게 됐는데 양욱 교수님, 예.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고 예. 뭘 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미 미사일 그 지침 개정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가 이뤄낸 성과 중에서 정말 큰 성과 중에 하나다. 큰일 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 이 한미 미사일 협정이라는 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압박하면서 처음에 이제 미사일 지침이 세워진 게 180km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이 소위 이제 평양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 네. 고려해서. 근데 이제 이것을 계속 대한민국이 쌓아 나갔죠. 이제 거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2001년에 이제 1차 개정 통해서 이제 300km, 그다음에 이제 2011년 정도, 그러니까 2차 개정 때 거의 이제 800km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 이상의 것을 개발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는데, 자,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해결한 것이 뭐냐면 이 800km 사거리는 그대로 뒀지만은요, 네. 중량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라는 것이 이 중량과 사거리의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량이 늘어나면은 사거리는 줄어들고, 그렇죠. 중량을 대신에 이제 탑재 중량을 네. 대신에 사거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 중량을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설에면 현무4, 현무4와 같이 엄청난 굉장히 몇 톤 정도 중량의 그 어떤 적의 중심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미사일들을 지금 이제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마 이 800km라는 제한을 어떤 잠재 위협을 고려해서 한 3000km 정도까지 좀 늘리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라면 굉장히 손쉽게 이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위 안보 무임승차 우리는 못하겠다, 니들 할 수 있는 거 태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이제 소위 무기 체계 확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이라서 네. 조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 문 교수님이 그 잠수함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잠수도 좀 잘 타요. 네. 근데 그 잠수함을 은밀한 암살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일단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의 잠수함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십시오. 잠수함을 은밀한 암살자라고, 잠수함 별명이 많아요. 바다의 왕자, 바다의 여우, 은밀한 침입자, 이런 얘기 많은데, 이거는 이제 잠수함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죠, 맞아요. 갑자기 불쑥불쑥 나타나기 네. 때문에 게릴라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게릴라적. 그래서 바다의 암살자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잠수함 수준은 지금 세계 10위권, 네, 숫자적으로. 네. 그다음에 북한은 세계 숫자적으로 1등이에요. 90여 척까지 오고 있습니다. 숫자. 근데 우리 해군이 북한 해군보다 숫자는 적는데 그 성능을 압도하거든. 근데 유독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잠수함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보다 북한이 30년 먼저 잠수함을 갖기 시작했고, 지금 숫자는 북한은 80에서 90여 척 가지고 있어. 우리는 지금 20척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면은 또 도망가고. 그래서 지금 북한은 거기다가 2016년도에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SLBM은 핵무기 중에 가장 위협적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도 북한의 SLBM을 추적 감시하려면은 우리는 이제 핵 추인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즉 해양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경항모 사업도 꾸준히 좀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2019년 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비전통 안보 위협, 우리 군 요거 선제적으로 타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국방 개혁 과제입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비전통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 뭘 어떻게 더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그 위협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위협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군이라는 것이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조직이었다라는 건데, 사실 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금년이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감염병이 사실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사실은 어떤 위협에 대해서 어떤 조직, 특히 군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가장 강력하고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군이 대응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동안에도 우리 군은요,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또는
뭐 교육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국가가 필요한 곳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도운 건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새로운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그동안에는 그것이 체계화가 덜 됐고 계획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국방개혁 2.0에서는요. 비전통 위협에 대한 국방 대응 체계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좀 더 체계화하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우려해야 할 것은 역시 군대라는 것은 역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다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 이것은 네. 곤란한 것이죠. 따라서 이제 사실은 비전통적 업무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위협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하고 예. 거기에서 이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국민들이 비전통적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면은 신뢰도도 높아지니까 군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체계성을 갖추고 하되 본연의 임무는 잊지 말자. 이것이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양욱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예, 뭐 사실은 이제 지금 최악의 팬데믹 상황이 거의 이제 눈앞에 왔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군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간호사관들 나가가지고 와서 어려운 지역까지 네.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군 주요 시설을 이제 소위 격리 장소로 이제 제공이 되고 보시면은 이렇게 대량의 인력과 장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집단은 결국은 우리 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재난 발생 시에 소위 이제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군으로서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리드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근데 다만 이런 협력하는 과정에서도 군에 얽혀 있는 너무 제한 사안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법규나 규제 면에서 네. 어떤 선제적 대응이 좀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풀어주고 연결을 해주는 그런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우리 군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전통적 위협 대응이긴 한데 네. 사실 그런 부분은 육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작사 전력이 전통적 위협을 대응을 하고 이작사 인원들이 이제 소위 비전통 위협을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작전 구역에 따라서 충분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여지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비전통적 안보 위협 꾸준히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지적해 주신 대로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또 관련된 법이나 규정도 개정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 전문가들 모시고 국방개혁 2.0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특 기자님, 우리 또 국방개혁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저도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 전문가 분들한테 들으면서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뜻깊었는데 이 멋진 계획에 더 많은 국민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진 씨. 국방개혁 2.0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군은 월드 베스트.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 잘 마련했다. 이런 생각 다시 해보고요.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고심해서 마련한 이 계획을 잘 또 순항하도록 전문가들의 또 조언도 계속 필요한데요. 자, 마지막으로 국방개혁 2.0 추동력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꼭 집어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 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역시 국민의 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국방의 의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무로서 이제 헌법에 규정됐는데요. 그만큼 사실 중요한 것이고 아까 제가 뭐 예비역, 현역, 뭐 민간 인력 얘기했습니다만 국방 전체가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져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14년에 갤럽이 전 세계 가치관을 조사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 참여하겠느냐. 상당히 우리나라를 보면요. 자료를 보면 42%밖에 안 돼요. 근데 이에 비해서 말레이시아 63%, 파키스탄 89%, 러시아 59%, 뭐 주변국들이 다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방개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군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개혁한다 그러면 뭔가 소극적이고 내가 객체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사실은 국방개혁의 주체는 우리 사실 군을 구성하고 있는 특히 현역들이 주체가 돼서 나서야 된다 해서 좀 더 현역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이것이 좀 기대를 하고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옥 교수님. 예, 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시대가 발전을 하면 발전할수록 위협도 바뀌고 적도 변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방에서 제일 기본 업무입니다. 늘상 해야 되는 업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조직이 바뀌고 장비가 새로 들어오고만 해서 개혁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진짜 개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적인 사고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우리 국방부와 군이 좀 더 거듭나기를 그렇게 기원을 합니다. 네, 문 교수님. 저는 한국이 좀 기록에 약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 추진한 2.0의 결과를 잘 기록해서 다음 정부에 또 잘 인계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단절됐거든요. 정부 간에 네. 인계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모델로 정말 강대국이 쌓여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가.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백화점식으로 다 하지 말고 각 군별로 주특기가 있어야 돼요. 육군은 뭐 미사일을 강화한다든지, 공군 같은 경우는 그 정찰하고 스텔스기, 스텔스 폭격기 이런 걸 해야 되고, 해군 같은 경우는 잠수함 이렇게 다 하지 말고 주무기를 키워야 된다. 그다음에 항상 이념 논쟁에 이제 더 이상 사로잡히지 말라 이거. 뭐 주적이 어디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것은 적이다. 네. 이렇게 놓고 해야 군사력 건설이 잘 된다 이거예요. 대부구인은 이미 어느 정도 이 위에 섰으니 이제는 대주변국까지 항상 고려해가지고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국방의 현실인 국방개혁 2.0 성공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 공감, 지지 필요하고요. 게다가 세 분 같은 전문가들이 계속 옆에서 조언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개혁 2.0 추진을 통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우리 군을 응원하며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네, 고맙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주한미군의 안전한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니 일석이조, 일거양득, 꽝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예.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궁금하면 채널 얼음.